온몸의 뼈마디가 시리다 못해 아려왔다. 서울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특히나 나처럼 가진 것 없는 놈에게는 더욱 그랬다. 낡아빠진 점퍼의 솜은 이미 오래전에 숨이 죽어 창의를 막아주지 못했고, 구멍난 운동화 사이로는 아스팔트에 냉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나는 종로의 어느 빌딩 뒤편,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나마 이곳이 매서운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배가 고팠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입에 넣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아마 어제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던져준 삼각김밥이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짠맛과 단맛이 뒤섞인 그 차가운 밥알의 식감이 아직도 혀끝에 맴도는 듯했다. 그마저도 지금은 사치였다. 위장이 제 기능을 잊은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고개를 들자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빌딩 숲을 수놓은 수많은 창문들, 저 너머에는 따뜻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웃음소리가 있겠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을 터였다. 나에게 집이라는 단어는 현실감 없는 판타지 소설의 제목 같았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의 지친 모습, 그 지옥을 뛰쳐나온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17. 내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내 남루한 행색과 굶주림에 지친 눈빛을 보고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할 뿐이었다. 투명인간, 그래. 어쩌면 나는 이 거대한 도시의 유령인지도 모른다. 바람이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쌀랑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낭만적인 솜털 같던 눈발은 금세 진눈깨비로 변해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길 건너편 레스토랑 통유리창 너머로 행복해 보이는 연인이 보였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에 붙은 눈을 떼어주며 웃었고, 여자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고개를 무릎에 묻었다. 부러움, 질투, 혹은 서러움,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도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생존뿐이었다. 어떻게든 오늘 밤을 버텨내고 내일 아침의 해를 봐야 했다. 그때였다. 긱!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눈과 비가 섞여 질척이는 왕복 8차선 도로 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고 있었다. 운전자는 어떻게든 차를 제어하려 핸들을 꺾는 듯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차는 거대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주변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황급히 비켜섰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쾅! 결국 세단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굉음과 함께 자동차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몇몇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내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뜻 차로 다가가지 못했다. 어떻게, 빨리 신고해. 불 붙으면 어쩌려고 그래. 가까이 가지 마.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 꼼짝할 수 없었다. 내 알 바 아니었다. 저체 누가 탔든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세상이 나를 외면했듯 나도 세상을 외면하면 그만이었다. 그게 내가 지난 2년간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나는 다시 몸을 웅크리려 했다. 이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돌리고 다시 나만의 작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집힌 차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였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씨, 살려주세요.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섞여 겨우 들릴 듯 말듯 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내 심장을 관통하는 뜨거운 송곳 같았다. 왜였을까? 그 목소리에서 몇 년 전 아버지의 폭력 아래서 속삭이듯 나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던 걸까? 지훈아, 도망가. 위험해. 기름 새어 나오는 것 같아. 누군가 소리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 굶주림으로 풀려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질척이는 도로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야, 너 미쳤어. 어디가? 누군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뒤집힌 차는 처참했다. 앞 유리는 거미줄처럼 박살이 나 있었고 찌그러진 차체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깨진 옆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안전벨트가 그녀의 몸을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임신부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소리치자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이 아기, 내 아기.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나는 찌그러진 문 손잡이를 잡고 미친 듯이 당겼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 망할 욕설이 절로 터져나왔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로 한쪽에 사고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쇠파이프 조각이 보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달려가 찌그러진 문틈의 파이프를 쑤셔넣고 온 힘을 다해 젖혔다. 우그러진 쇠가 마찰하며 내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1번, 2번, 3번. 굶주렸던 몸에서 어디서 이런 힘이 솟아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다. 나는 그 틈으로 억지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차 안은 기름 냄새와 피 냄새로 가득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나는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던 작은 과도를 꺼냈다. 폐지를 자르거나 박스 테이프를 끊을 때 쓰던 내 유일한 도구였다. 나는 그걸로 그녀의 안전벨트를 끊기 시작했다. 질긴 벨트는 생각보다 잘 끊어지지 않았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다. 눈앞이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툭하는 소리와 함께 벨트가 끊어졌다. 여자의 몸이 아래로 축 늘어졌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안간힘을 썼다. 정신 차려요. 거의 다 됐어요.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끌고 좁은 문틈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사투와도 같아맞다. 여자의 무게, 내 몸의 고통, 그리고 언제 차가 폭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배를 감싸고 있는 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간신히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을 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최대한 차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내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차가운 진눈개비가 얇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내 맨살 위로 떨어졌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감쌌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한 불빛을 번쩍이며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경찰들은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이제 끝났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한 경찰관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 잠깐 이리 와봐.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 좀 해줘야겠어.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 어깨를 붙잡은 경찰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 손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였고 의심이었으며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낙인이었다. 나는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을 비틀었지만 그의 악력은 더욱 강해졌다. 학생, 못 들었어. 이리 와서 상황 설명 좀 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나는 구급대원들에게 실려가는 이서연 씨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들것 위에서 희미하게나마 나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듯 했지만 구급대원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내리며 안심시켰다. 그녀의 눈빛이 내게 닿았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그 눈빛이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지만 지금 이 경찰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순순히 그를 따라 사고 현장 옆으로 끌려갔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붉고 푸른 빛을 어지럽게 흩뿌렸다. 주변은 통제선으로 막혔고 구경꾼들은 그 뒤에서 여전히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은 이제 차가운 모멸감에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름, 경찰이 수첩을 꺼내들며 물었다. 이름이 뭐냐고? 강지훈입니다. 나이는 17입니다. 내 대답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시간에 이런 행색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17, 그의 머릿속에서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것이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고가 나는 걸 처음부터 본 건가? 네. 그런데 왜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옷에도 전부 피투성이잖아. 그가 내 손을 가리켰다. 나는 그제야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서연 씨를 차에서 끌어낼 때 긁히고 찢어진 상처, 그리고 그녀에게서
옮겨 묻은 피가 뒤엉켜 끔찍한 모습이었다. 내 낡은 티셔츠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영웅의 증표가 되어야 할 피는 이제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어 있었다. 자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을 구해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조롱처럼 울렸다. 네가 이 행색으로 차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려던 건 아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역시나 이들에게 나는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재난을 틈타 한몫 챙기려는 좀도둑에 불과했다.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게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여기서 반항해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신분증 좀 보자. 없습니다. 없어. 학생증은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애초에 가진 적도 없었다. 집을 나온 이후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저편에서 들것에 실린 이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가 절 구했어요. 놔주세요.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나는 희망을 품고 경찰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구급차 쪽을 한번 힐끔 보고는 다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환자는 안정이 필요해. 일단 넌 우리랑 서로 가야겠다. 가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하자. 제가 왜요? 전 사람을 구했을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시끄러워. 네가 정말 사람을 구한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건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 따라와.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저항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경찰차를 향해 무기력하게 걸어갔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멀어져 갔다. 나를 변호해줄 유일한 목격자가 사라지고 있었다. 차가운 경찰차 뒷좌석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채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구급차의 불빛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방금 전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한편의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경찰서는 차갑고 건조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희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취조실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아까 그 젊은 경찰과 이제 막 합류한 듯한 중년의 형사가 앉아 있었다. 중년 형사의 눈빛은 더욱 노련하고 집요했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혀를 차는 소리를 냈다. 강재훈, 17, 현재 무직에 가출 상태. 맞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 다물고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우리가 내 신원 조회도 못할 줄 알아. 중년 형사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건 맞고 네가 저 여자를 차에서 끌어낸 것도 맞아.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이 문제야. 정말 순수한 의도로 구한 게 맞나? 그럼 제가 뭘 했어야 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어야 합니까? 말대꾸하지 마, 임마. 옆에 있던 젊은 경찰이 윽박질렀다. 네, 주머니에서 나온 과도. 이건 왜 가지고 다녀? 이걸로 벨트 끊었다고 이걸로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 폐지 주울 때 쓰려고. 폐지 줍는 애가 사람 목숨을 구해야. 요즘 애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중년 형사가 비웃었다. 그들의 논리 속에서
나는 영웅이 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사회 부적응자,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왜 집을 나왔냐? 평소에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나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내 지옥 같았던 과거를 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동정을 얻고 싶지도 않았고, 설령 설명한다 해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나의 침묵은 그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다른 경찰이 들어와 중년 형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병원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피해자 이서연 씨가 의식을 차렸는데 일관되게 저 학생이 자신을 구했다고 진술하고 있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중년 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은 눈빛이었지만 아까와 같은 노골적인 저기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일단 오늘은 이만하지. 하지만 넌 보호자 인계 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가. 미성년자 보호법 알지? 내 신원 확실해질 때까지는 여기 유치장에서 지내야 할 거다. 유치장. 그 단어가 내 귀에 모처럼 박혔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을 구한 대가가 차가운 쇠창살이라니. 허수음이 나왔다. 나는 좁고 냄새나는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방 안에는 나 외 술에 취해 들어온 듯한 아저씨 한 명이 자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점퍼를 벗어줘서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기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천장의 희미한 정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서연 씨,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마지막 눈빛. 나는 왜 그 순간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달려갔을까? 어차피 세상은 나를 이렇게 취급할 것을, 어차피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것을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라리 그냥 못 본 척 했어야 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야 했다. 따뜻한 선행의 대가는 혹독한 냉대뿐이었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배고픔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절망감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은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저지른 선행이라는 어리석은 실수를 곱씹고 또 곱씹을 뿐이었다. 유치장의 밤은 길고 지독했다. 잠들 수 없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등과 허리를 쉴 새 없이 찔러댔고 어디선가 스며드는 외풍은 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옆에서 자던 주취자는 밤새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해댔다. 하지만 나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물리적인 고통이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뼛속까지 시린 허무함이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차를 향해 달려갔을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다.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아니었다. 지난 2년간 쌓아 올린 냉소와 방어 기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결과가 고작 이 차가운 쇠창살과 냄새나는 담요한 장이라니. 차라리 그들의 의심대로 내가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침이 오고 나는 간단한 조사를 몇 번 더 받은 뒤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갈 집이 없었으니까 경찰은 내 신원이 확실해지고
청소년 쉼터 같은 보호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경찰서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나는 민원인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대기실 한쪽 구석의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나를 벌레 보듯 힐끔거리고는 이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이 익숙하면서도 오늘은 유난히 더 아프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경찰관이 다가와 내 이름을 불렀다. 강지훈, 이리 좀 와봐. 널 찾는 사람이 있다. 누가 나를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집에서 나온 사람들일까 하니. 그럴 리가. 그들은 내가 사라진 것조차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경찰을 따라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밤새 병원에서 아내 곁을 지켰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사람이었다. 이서연 씨의 남편. 그는 값비싸 보이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밤을 사운 탓인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도 그의 몸 전체에서는 나와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종류의 아우라가 풍겨나왔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 그리고 세상을 발밑에 두고 있다는 은은한 자신감.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찰서의 낡고 칙칙한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며칠 감지 않아 떡진 머리, 밤샘과 굶주림으로 퀭한 눈,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낡은 티셔츠. 그의 시선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벌거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자네가 강지훈 군 맞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가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박민준이라고 하네. 어제 사고를 당한 이서연 씨의 남편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감정을 추스르는 듯 보였다. 아내에게 그리고 의사에게 모든 얘기를 들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아이까지 위험할 뻔했어. 나의 아이라는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감사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곧 다시 비즈니스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정말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다. 척 보기에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을 법한 봉투였다. 그는 그 봉투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약소하지만 내 성의일세. 이걸로 일단 따뜻한 옷이라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게. 순간 내 눈앞이 아찔해졌다. 돈이었다. 지폐의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았다. 저 돈만 있으면 적어도 몇 달은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겠지. 컵라면이 아니라 진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손을 뻗어 저 봉투를 잡기만 하면 됐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렇게 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저 돈을 받는 순간 내가 목숨을 걸고 했던 행동은 한낱 서비스가 되어버린다. 나는 돈을 위해 사람을 구한 좀도둑이 되는 것이다. 박민준이라는 저 남자가. 그리고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방식 그대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어젯밤 나를 취조하던 경찰관의 비웃음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폐지 줍는 애가 사람 목숨을 구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잠겨 있었다.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박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학생, 아니 이게 어떤 돈인데 사양할 필요 없어.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야. 보상?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보상을 바란 게 아니었다. 나는 그냥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다. 왜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걸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남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동정이 섞인 감사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학생, 잠깐만. 박민준이 황급히 나를 불렀다. 그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봉투를 다시 외투에 집어넣고는 대신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알겠네.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네.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게. 어떤 도움이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기계적으로 그가 내민 빳빳한 명함을 받아 들었다. 주식회사 JMP 대표이사 박민준. 그럴듯한 직함이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그는 몇 번 더 머뭇거리다. 그럼 아내가 자네를 꼭 다시 보고 싶어 하니 다시 연락하겠네. 라는 말을 남기고 상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고급스러운 종이의 감촉이 이질적이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이 명함 한 장이 나를 이 시궁창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하니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동정일 뿐이다. 그는 내게 감사를 표했지만 결국 나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다. 그저 곤란한 문제를 돈으로 혹은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명함을 손안에서 힘껏 구겼다. 종이가 망가지는 소리가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 나는 자존심을 택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위장, 차가운 몸, 그리고 이 구겨진 명함 한 장뿐. 경찰관이 다가와 나를 다시 대기실로 데려갔다. 그는 나에게 곧 청소년 쉼터에서 사람이 올 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호시설, 또 다른 규칙, 또 다른 감옥.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박민준이 건넨 길 잃은 감사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다. 나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시간은 느리고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경찰서 대기실의 공기는 담배 냄새와 사람들의 한숨,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공기의 일부가 되어 의자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곧 쉼터에서 사람이 올 거라고 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이미 겪어봐서 잘 알았다. 정해진 규칙, 무미건조한 식사, 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관계들. 그곳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길거리일 뿐이었다. 어쩌면 더 지독한 곳일지도 모른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가져야만 하는 곳이니까.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까 구겨 넣었던 박민준 씨의 명함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쫙 폈다. 대표이사 박민준, 이 세 글자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아득한 거리를 보여주는 듯 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던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으로 이 찝찝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뿐이었다. 나는 다시 명함을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찰서의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형이 들어섰다. 박민준 씨였다. 그는 아침보다 더 초조하고 다급해 보였다. 그는 경찰서 안을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고는 곧장 이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억지로 돈을 쥐어주려는 건가? 아니면 성가신 일이 더 남았다는 건가? 학생, 여기서 이러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아침의 어색함 대신 초조함이 가득했다. 나 좀 봐야겠네. 아니,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를 말입니까?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병원일세. 내 아내가, 서연이가 자네를 꼭 봐야겠다고 해남해서. 그는 곤란하다는 듯 마른 세수를 했다. 아내가 지금 자네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안정을 못하고 있어. 의사도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주면 안 되겠나. 그의 말은 부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나를 탓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성가신 상황이 나 때문에 벌어졌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눈에서 아내를 걱정하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서연 씨,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나를 변호해 주려 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준 씨의 차는 조용하고 안락했다. 거리의 소음은 두꺼운 유리창에 막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내 몸을 편안하게 감쌌다. 차 안에는 내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배어 있었다. 이 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다. 내가 결코 속할 수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세계. 우리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둘 사이를 짓눌렀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마치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 다른 세상으로 이송되는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병실은 1인실이었다. 그것도 보통 1인실이 아닌 넓고 쾌적한 VIP 병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한쪽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커다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이서연 씨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침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지만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고 또렷했다. 학생, 와줬군요. 그녀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박민준 씨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병실 입구에 서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내 더러운 운동화 자국을 남기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이리 와서 앉아요. 그녀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마지못해 다가가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그녀가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피와 흙먼지로 더러워진 내 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찔거렸다.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내게 닿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 정말 고마워요. 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와 아기. 둘 다 위험했다고. 학생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들었어요. 경찰서에 있었다면서요. 갈 곳이 없어서 쉼터로 가게 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와 죄책감으로 떨렸다. 그녀는 남편을 힐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세상에, 우린 우리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경찰서 차가운 바닥에 버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보, 그건 절차가 그러니까 박민준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는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차마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다. 학생, 우리 집으로 와요. 정적. 병실 안에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창밖 자동차 소리도,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도, 내 심장 소리마저도 나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우리 집에 와서 지내요. 갈 곳이 없다면서요. 그럼 우리 집에 오면 돼요. 그녀는 내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학생을 이대로 쉼터라는 곳에 보내고는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내가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줘요.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장난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자들의 기이한 변덕인가? 내 모든 생존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거절해. 이건 함정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침묵을 깬 것은 박민준 씨였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이런 애를 집에 들이자고. 그의 말 속에 담긴 이런 애라는 표현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지. 그리고 이런 애라니. 말이 심하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뭘 어쨌다고요. 하지만 당신 뱃속의 아이는, 곧 태어날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신원도 불확실한 애를 어떻게 믿고, 그럼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이 아이는 믿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베푼 용기에 비하면 우리가 내어줄 따뜻한 방 한 칸이 그렇게 아까운 거냐고요. 그들의 격렬한 언쟁이 내 머리 위로 오갔다. 나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싸우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격렬한 설전 끝에 이서연 씨가 숨을 몰아쉬며 남편에게 최후 통첩처럼 말했다. 나는 결정했어요. 만약 당신이 반대한다면 나도 이 병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은인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다시 내몰고 우리만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 말에 박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이서연 씨의 간절한 눈빛도 내게로 향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거절해야만 하는 절박한 제안, 받아들일 수 없는 유일한 희망. 나는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채로 그저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내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한 사람은 간절한 희망으로, 다른 한 사람은 차가운 체념으로,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채로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병실의 공기는 내 대답을 기다리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절해야 했다. 그게 옳았다. 내 생존 본능이. 지난 2년간 길 위에서 배운 모든 지혜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 이것은 동정이거나 혹은 더 큰 위험의 시작이다. 하지만 내 입은 본능을 배신했다. 나는 이서연 씨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죄책감이었고 어떻게든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였다. 내가 여기서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이 여자는 정말로 병원에서 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다. 나를 구해달라고. 나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모기만 한 목소리가 내 목구멍에서 기어나왔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이서연 씨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박민준 씨는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그리고 그들의 집부로 향하는 길은 지옥처럼 길고 어색했다. 이서연 씨는 퇴원 수속을 밟았고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몇 번이고 당부했다. 우리는 다시 박민준 씨의 채에 올랐다. 이번에는 이서연 씨가 내 옆 뒷좌석에 앉았다. 그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지 창밖 풍경에 대해, 날씨에 대해 몇 마디 말을 걸었지만 나는 네 혹은 아니요 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박민준 씨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의 굳게 다문 입술과 팽팽한 옆얼굴은 이 결정에 대한 그의 분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투명한 우리에 갇힌 짐승이 되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한 그곳에서부터 나는 위압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는 카드를 대야만 움직였고 현관문은 복잡한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집은 집이 아니었다. 모델하우스거나 혹은 드라마 세트장 같았다. 거실은 내가 지내던 빌딩 뒷골목 전체보다도 넓었다. 한쪽 벽면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인지 뭔지 모를 차가운 소재로 반짝였고 벽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지나치게 넓고 지나치게 조용했다. 나는 이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오염시키는 기분이 들어 현관에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다. 지훈아, 이리 들어와. 여긴 이제 네가 지낼 방이야. 이서연 씨가 내 등을 부드럽게 밀며 말했다. 지훈아라는 다정한 호칭이 칼날처럼 어색하게 귓가를 스쳤다. 그녀가 안내한 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푹신해 보이는 침대와 하얀 침구, 책상과 의자, 그리고 옷장까지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다리가 보였다. 길 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일단 씻고 싶을 것 같아서 욕실에 새 수건이랑 갈아입을 옷 준비해뒀어. 남편 옷이라 좀 클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녀와 박민준 씨가 방을 나가자 나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오글루시텔나이티시나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걸었다. 내 더러운 운동화가 깨끗한 원목 바닥에 자국을 남길까봐 발소리를 죽였다. 침대에 손을 대보았다.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 위에 앉을 수 없었다. 감히 이 몸으로 저 깨끗한 시트를 더럽힐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밑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그것이 지난 2년간 내 몸이 기억하는 유일한 잠자리였다. 푹신한 침대는 나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이 집의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집 안에 들어온 이질적인 바이러스, 이방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흰쌀밥, 그리고 여러 가지 정갈한 반찬들. 이서연 씨가 직접 차린 듯 했다. 지훈아, 어서 앉아.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나는 쭈뼛거리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박민준 씨는 이미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신경이 나를 향해 곤두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집밥은 눈물나게 맛있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기묘한 동거가 이어졌다. 이서연 씨는 나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녀는 내게 새 옷 몇 벌을 사다 주었고 책장 한 구석을 가리키며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마음대로 읽어도 좋다고 했사나 자다고 했다. 그녀는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강지훈이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려 애썼다. 그녀의 친절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부채감을 안겨주었다. 반면 박민준 씨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그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은 그가 일부러 지갑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외출했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내가 그것에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 지켜보겠다는 무언의 경고. 나는 그 지갑이 마치 독사처럼 느껴져 거실을 피해 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집의 은인이 아니라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 집의 유령처럼 지냈다. 그들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고 그들이 거실에 있을 때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의 공기를 마시고 이 집의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굶주려 있었다. 온기와 안정감에 대한 굶주림. 어느 날 밤 나는 또 악몽을 꾸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고함소리, 깨지는 병,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의 모습.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다시 길 위의 그 어둡고 축축한 골목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다.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이 따뜻하고 안전한 방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과거의 악령은 어디든 나를 따라왔다. 바로 그때 방문 틈으로 부부의 대화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의 긴장감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샤카나. 아직도 저 애를 믿을 수 없어. 언제까지 저렇게 데리고 있을 거야. 박민준 씨의 목소리였다. 그만해요. 지훈이가 들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서연 씨의 지친 목소리가 답했다. 은인 그래.
은인이겠지. 하지만 당신과 곧 태어날 우리 아기보다 중요해. 나는 매일 불안해 죽겠어. 저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앤지도 모르는데 나는 귀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평화로운 집에 불화를 심은 존재였다. 내가 사라져야 이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안전한 집, 따뜻한 음식, 푹신한 잠자리. 내가 길 위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의 이방인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거리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안락한 지옥 속에서 나는 매일 밤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집안의 공기는 하루하루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서연 씨의 배는 이제 누가 봐도 만삭이었다. 그녀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박민준 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불안감은 고스란히 나를 향한 경계심으로 이어졌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투명인간이자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이서연 씨의 따뜻한 친절과 박민준 씨의 차가운 감시. 그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박민준 씨가 급한 해외 출장을 가야만 했다. 이틀짜리 짧은 출장이었지만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정 힘들면 어머니 댁에 가 있어. 괜찮아요. 지훈이도 있는데 뭘 그리 걱정해요. 이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박민준 씨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현관을 나서기 전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내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그 무언의 경고의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떠나자 집 안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정적이 흘렀다. 박민준 씨의 감시가 사라지자 나도 모르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조금 빠지는 듯했다. 이서연 씨는 나와 좀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누려 애썼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하지 않은지,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떤 노래를 듣는지 같은 소소한 것들을 물었다. 나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긴 했지만 누군가 나의 세상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이상했다.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오랜만에 내가 솜씨 좀 부려볼까?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as 그녀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쥐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실타래가 사방으로 굴렀다.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었다. 2년 동안 길 위에서 살아남으며 몸에 밴 본능이 이성과 감정을 누르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숨을 크게 쉬세요. 천천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어깨너머로 배웠던 혹은 TV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나는 곧장 거실 전화기로 달려가 179 버튼을 눌렀다. 네, 89입니다. 여기 산모가 쓰러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습니다. 주소는
나는 박민준 씨의 명함 뒤에 적어두었던 이 집 주소를 막힘없이 외쳤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다시 이서연 씨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나를 믿는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 가방. 알아요. 제가 찾아올게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언젠가 그녀가 현관 옆 벽장에 넣어두던 작은 여행 가방을 본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벽장을 열어 그 가방을 꺼내고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 한 잔을 떠와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내 몸은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일사불란했다. 두려울 틈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다. 지금 내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이서연 씨와 그녀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분, 같이 타시겠습니까? 구급대원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라탔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2년 전 찌그러진 차 안에서 그녀를 안심시켰던 것처럼.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 강지훈입니다. 지금 이서연 씨가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나는 그가 물어보기도 전에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이서연 씨는 곧장 분만실로 옮겨졌고 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쪽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준 씨였다. 그는 공항에서 바로 달려온 듯.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내 어깨를 와락 붙잡았다. 서연이는 아내는 어떻게 됐어? 방금 분만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간호사가 나와 그에게 다가왔다. 이서연 씨, 남편분 맞으시죠?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옆에 있던 학생이 정말 침착하게 대처를 잘 해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나를 보며 칭찬하듯 미소 짓고는 다시 바쁘게 걸어갔다. 박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처음 보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의심도, 경계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경외감과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내가 없었다면 그는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잡았던 손에 힘을 풀고 그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다.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훈아. 그는 처음으로 나를 지훈아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어색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의 손이 다시 내 어깨 위에 얹혔다. 어젯밤 나를 올가매던 권위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묵직한 손이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투명한 벽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불쌍한 가출 청소년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나를 의심하는 부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한 생명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었다. 분만실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문을 돌아보았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6장 완결. 마지막 장인 제7장 해가 뜨는 곳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나는 차가운 길 위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고 굶주림에 지쳐 남이 버린 음식을 뒤지지도 않았다. 내게는 이제 이름이 있었고 돌아갈 집이 있었으며 그리고 가족이 있었다. 주말 아침 집안은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한나야, 이리 와. 아빠한테 와야지. 거실에서는 박민준. 아니, 이제는 내게 너무나 익숙해진 민준 아저씨가 기저귀만 찬 채 뒤뚱뒤뚱 걷는 한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한나는 아저씨를 보고는 까르르 웃으며 방향을 틀어 내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다 말고 활짝 웃으며 한나를 번쩍 안아들었다. 어허, 이 녀석 아빠한테는 안 오고 지훈이 형한테만 가네. 서운한데. 아저씨가 짐짓 삐진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부엌에 있던 서연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했다. 어쩔 수 없죠. 한나에게는 지훈이가 첫사랑인걸요. 당신은 두 번째라고요. 나는 한나의 볼에 내 볼을 부볐다. 아기에게서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냄새가 내 심장을 가득 채웠다. 1년 전 분만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그 작은 생명은 이제 한나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우리 집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그 이름처럼 한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었다. 집을 나온 이후로 멈춰있던 내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수업을 듣는 것까지. 하지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아저씨는 밤늦게 퇴근하고 와서도 내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직접 가르쳐 주었고, 아주머니는 내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날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주말에는 다 같이 거실 청소를 했다. 나는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밥을 먹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한나가 새로 배운 개인기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었다. 어느 날 오후, 내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를 발견했다. 아주머니가 세탁해서 보관해둔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입었던 옷이었다. 피와 흙먼지로 얼룩졌던 낡은 티셔츠와 해진 청바지. 나는 그 옷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과 1년 전에 나 세상을 향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누구의 손도 잡지 않으려 했던 소년. 그 소년의 아픔이 옷에 새겨진 얼룩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상자 안에는
구겨진 명함 한 장도 함께 들어 있었다. 대표이사 박민준. 나는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폈다. 그날 이 종이 쪼가리를 구겨버리며 느꼈던 모멸감과 자주 섞인 분노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그 명함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어쩌면 이것은 길 잃은 감사가 아니라 길을 잃었던 내게 찾아온 구원의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악몽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평온해서 이 행복이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거실 한쪽. 아기 침대에서는 한나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 집에 처음 왔던 그날처럼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1년 전, 이 유리창은 나를 가두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풍경이 아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이제 내가 돌아올 집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길 위에서 올려다보던 도시의 밤은 차갑고 외로웠지만 따뜻한 집 안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안 자고 뭐해? 어느새 다가온 아저씨가 내 어깨에 따뜻한 코코아 잔을 쥐어주며 물었다. 그냥요, 잠이 안 와서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은 존재하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다. 무슨 생각해? 아저씨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지옥 같았던 집을, 그리고 차가운 길 위에서의 시간들을 잊지 않았다. 그 기억들은 내 몸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디서 왔는가 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나는 코코아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했다. 그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짙은 남색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꺼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용기였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나를 구해줬던 나의 작은 선행은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한 것이었다. 마침내 거대한 빌딩 숲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며 우리를, 그리고 잠든 한나를 따뜻하게 비추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유령이 아니었다. 내 삶에도 마침내 해가 뜨고 있었다. 내가 찾은 나의 집, 나의 가족, 바로 이곳이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해가 뜨는 곳이었다.